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써니지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여러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데이비드 제럿의 책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떠오른 생각은 죽음에도 괜찮은 죽음이 있어? 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더 생각해보니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동기부여 영상을 봤지만 괜찮은 죽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단어이면서 죽음과 한 쌍인 삶에 대해서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에서 소개된 33가지의 마지막 순간 중 한 순간을 살펴보고 저자는 그 지점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들어볼게요. 4개의 마지막 노래. 나는 매형인 톰을 이전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일을 생각했다. 내 주머니에는 아버지가 톰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편지가 개봉되어 읽힐 일은 없을 것이다. 톰은 나보다 한 살이 많았고 누나에게 자상했다. 톰은 야구와 술집과 노동자들이 즐겨 찾는 식당을 매우 좋아했다. 누나는 문화적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미술관과 찻집 쪽에 더 가까웠다. 정반대 성향인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보완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톰에게도 결점이 있었다. 시간 개념이 없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돈벌이에 그다지 재주가 없었다. 교사협회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통역가로 활동했다. 통역 일을 열심히 했지만 약삭 빠른 사업가가 아닌 탓에 헐값에 일을 해줄 때가 많았다. 2006년 8월에 톰은 집에 페인트 칠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러 영국으로 건너왔다. 통역 일이 드물었으니 못 올 이유가 뭐란 말인가? 세계 문학의 위대한 고전 작품을 탐독하겠다는 일생 동안 추구해온 목표의 일환으로 그가 돈키호테를 읽고 있었던 게 기억난다. 그러나 어려운 작업처럼 보였고 톰은 분명 즐기고 있지 않았다. 톰은 합창곡을 좋아했고 나는 그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4개의 마지막 노래를 듣기 위해 그 해에 더 프룸스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가족 비비큐 파티가 있어서 톰은 그곳에 가지 않았다. 우리는 우선 선술집에 갔는데 톰은 자신이 기억했던 만큼 맥주 맛이 훌륭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맥주에 대한 매력을 아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캐나다로 돌아온 뒤부터 그는 밤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체중이 감소했다. 간 혈액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췌장에 종양이 있었고 간까지 퍼진 상태였다. 조직 검사로 진단이 확정되었다. 췌장암이었다. 누나가 전화로 결과를 말해주었고 나는 어떤 치료나 화학 요법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말 외에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누나는 벌써부터 톰의 장례식 추도문을 쓰고 있었다. 나는 누나와 함께 몬트리올 유대인 병원에 입원한 톰을 방문했다. 그는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여느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눈과 뺨이 쑥 들어가고 몸이 앙상했다. 안구 뒤의 지방까지 사라지고 없었다. 몸은 쇠약한 껍데기 같았고 황달로 피부가 누렇게 떴으며 복부는 복수가 차오른 탓에 거대하게 팽창한 상태였다. 바닥에는 주황색 액체가 가득한 커다란 유리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통증을 덜고 호흡을 돕기 위해 빼낸 복수가 들어있었다. 불과 2달 전에 사다리에 올라가 페인트 칠을 하던 그였다. 이 암은 정말이지 진짜 치사한 녀석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톰이 나머지 가족들, 즉 21살인 딸 에물린, 17살인 아들 데이먼과 함께 지내도록 그를 간신히 집으로 데려왔다. 죽어가는 사람을 집에서 돌보기란 쉽지 않다. 대변을 처리하고 음식을 먹이고 약을 투여하고
소변통과 토사물을 치우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다가 애정어린 마지막 말 몇 마디를 주고받고 나면 머리가 한쪽으로 툭 떨어지는 장면 말이다.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음과 지저분한 상태와 체액에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어느 날 고통스러운 신음과 토하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진통제가 약효를 보이지 않는 게 분명했다. 다음날 우리는 완화 치료팀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집으로 찾아와 지역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톰은 거부했다. 집을 떠나면 게임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심연으로 빠져드는 중이었지만 아직 거기 뛰어들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동의하고 말았다. 우리 넷은 톰의 곁에 모여 앉았다. 지상에서 그가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터였다. 이른 저녁에 그는 말을 몇 마디 할 수 있었다. 간호사들이 침대에서 그를 옮기려고 하자 톰은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톰. 우리가 몸을 들어 올릴게요. 라는 간호사들의 말에 톰이 대답했다. 네, 간호 쪽을 맡아주세요. 저는 죽는 쪽을 맡을게요. 임종을 앞두고 유머를 듣는 일은 가끔 일어나는데 톰다운 행동이었다. 음울한 익사를 곁들인 이타적인 모습이었다. 그가 동요하며 소리치기 시작하자 간호사들이 모르핀을 투여했고 잠깐 효과가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명확한 말은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건넨 사랑해 라는 말이었다. 그 뒤로 몇 시간 같은 상황이 더 지속되었다. 서서히 모든 것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톰의 호흡은 얕아지고 불규칙해졌다. 목이 너무 여유이어서 맥박이 뜰 때마다 경동맥이 팔딱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결국 그 맥박은 멈추었다. 톰의 자녀들은 두려움으로 눈을 크게 뜬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힘없이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다.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린 뒤 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만지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누나와 에물린, 데이먼이 가슴이 찢어질 듯 원초적이고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날 우리는 보훈병원으로 향했는데 1944년 노르망디 해변을 가로질렀던 옛 군인들이 지내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톰의 아버지인 애덤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다. 그는 심각한 뇌졸중 때문에 실어증에 걸려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다음으로 우리는 톰의 어머니인 캐시를 찾아갔는데 캐시는 고관절 골절로 다친 부위를 회복하느라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기에 캐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후 몇 년간 누나의 활력을 차츰 빼앗아갈 질병, 즉 치매의 첫 징후들이 나타나는 중이기도 했다. 대개 나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가족에게 삶은 계속되므로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한다. 물론 삶은 유족들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줄 것이다. 톰이 죽고 며칠 뒤에 배수관이 막혔고 할로윈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다. 유리병에 담긴 주황색 복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외부 배수관에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장을 비웠으며 우주가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고통에 자비로운 무관심을 유지한 채 계속 제 갈 길을 간 까닭에 해는 뜨고 또 졌다. 톰의 장례식 때 누나는 추도문에서 그의 용기를 이야기하며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인용했다. 에티커스는 아들 잼에게 진정한 용기란 시작하기 전에 실패할 것임을 알지만 어쨌든 시작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게 용기다. 톰이 우리를 영원히 떠날 때 그의 관 곁에서 함께한 음악은 네 개의 마지막 노래였다.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조금씩 배운다. 톰의 죽음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는 우리 둘 다 은퇴하면 담뱃갑처럼 생긴 커다란 은색 캐러밴을 빌리고 마약을 사서 큰 가방에 가득 채우고, 내가 아니라 그의 의견이었다. SUV를 돌아다니며 밤이면 시골길과 서부식 술집을 들락거리자고 말했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원을 성취하려면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은퇴가 결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속담에 있듯이 신이 웃기를 바란다면 은퇴 계획을 들려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또한 지루한 일이라는 느낌이 확실해진다면 그것이 자기 개발과 관련된 훌륭한 문화적 목표라고 해도 추구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고결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삶은 너무 짧다. 따라서 율리시스나 돈키호테를 읽어나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책을 내던지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존 그리샴의 소설을 읽으라.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끝이다.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술을 마시되 과음은 하지 말고 적당히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애쓰라. 이런 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대초원을 배회하는 대규모 버팔로 떼와 똑같다. 이 버팔로 떼 옆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하나님과 알라와 크리슈나와 우리가 창조한 다른 모든 신들이 있다.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제러미 벤덤과 볼테르도 그들 사이에 있다. 이런 신들과 철학자들은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서는 약간 거만한 태도로 잘난 체하는 이 버팔로 무리를 향해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중이다. 그러니 왜 하필 나야? 라고 묻지 말라. 왜 내가 아니지? 라고 물으라. 아직 화살에 맞지 않았다면 당신이 따르는 신이나 철학자가 누구이건 그 존재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멋진 삶을 계속 꾸려나가라. 톰 카터,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다시 태어나고 저녁에 잠에 들며 죽는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죽는다. 라고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저씨가 제게 말해준 게 문득 기억나네요. 우린 다음 날은 기대하지만 다음 생을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번뿐인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잠을 자는 것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죽는 순간에도 편안하게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는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고 할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